자, 교재 봐봐. 오늘 5개 나갈게. 연이랑 문이담기, 그 다음에 생매자가 너랑 소설 2개, 무성격자하고, 그 뒤에 쓰러지는 미. 이렇게 하면은 주요 작품들은 얼추 다 끝나. 재작년 수능까지 해가지고. 뭐 현대시 몇 편하고 수필 몇 개, 오전시 하는가? 이 정도 남거든. 다음 주에 그거 다 끝낼게. 다 끝내고 추가 작품들 시간 나면 좀 나올 만한 것들 좀 같이 정리해주고 그렇게 할게. 자, 봐봐. 이 페이지에 연 1부터 한번 해보자. 김영란이지? 김영란 하면 우리 주로 뭐야? 도구리 차거나 뭐 이런 것들 있었고, 그 다음에 사실 시를 그렇게 잘 쓰는 스타일은 아니잖아. 근데 이것도 그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 근데 이게 그 좀 방언 부분들을 좀 많이 썼지. 아승풀을 하다 도매놓고 아실아실 뭐 이런 것들 이제 표현들을 좀 잘 썼다라는 게 좀 특징적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색채 대비 되게 많이 나와. 파란 것과 이렇게 흰 연, 파란 하늘과 그다음에 하얀 옷과 붉은 물자, 발자국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색채 대비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어쨌거나 이제 정서를 부각하는데 화자는 이제 나지. 어린 날을 회상하고 있어. 성자는 따로 없고. 그래서 바라보는 대상은 어린 날, 어린 시절이지. 정서는 회상인데, 회상하면서 여기에서 뭐를 느껴? 외로움과 슬픔을 느끼는 거지. 어디에 나와? 직접적인 정서가 거기 나오지. 거기에 보면 뭐라고 그래? 서러워라는 표현이 나오죠. 3년의 세 번째 줄에 보면 서러워. 또 그리고 4연의 두 번째 줄에 보면 외로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야? 눈물이 보인다. 슬픔. 이래가지고 직접적인 정서 표현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시적으로 문학적이진 않아. 이 내용 자체가. 근데 어쨌거나 이제 실렸던 거지. 그래서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근데 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뭐에 빗대어가지고 표현한 거야? 연애에 빗대어가지고 표현한 거지. 그래서 내 어린 날, 영탄법이지. 영탄적으로 느낌 찍었으니까. 아스란 하늘에 뜬 연같이 지규법을 썼지. 어린 날이 어때? 연같이. 그 다음에 또 뭐 같아? 연실같이라고 하면서 이게 어린 날을 표현한 거지. 내 어린 날 아슴푸레하다, 아슴푸레하다 멀리 보인다는 거지. 하늘은 파랗고 끝없고 편편한 연실은 조매롭고 조마조마하고. 조마조마하다는 건 사실은 뭐야? 화자의 정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일종의 뭐일 수도 있어? 객관적 선방물일 수도 있지.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이진 않지만 어때? 대체하는 사물인 거잖아. 화자의 정서를. 어린 시절에 대한. 오 흰년 그새 높이 아실아실 떠놀다 내 어린 날. 어린 날이 어때? 흰 연처럼 아슬아슬하게 뭔가 이제 외롭고 슬픈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지. 여기까지 근데 직접적 정서는 안 나오는데 뒤에 가면서 왜 아슬아슬하고 아슴푸레한지를 보여주는 정서들이 이제 나오는 거지. 이 3년과 4년에. 바람일어 끊어지던 날, 뭐가 끊어지러? 연실이 끊어진 거지. 연실이 끊어지는 건 내 어린 날이 어떤 이제 어린 날이 정서적으로 이제 뭔가 부정적으로 바뀌는 그런 거를 표현을 했지. 엄마 아빠 보고 울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 어린 시절에 연을 날리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어린 날의 어떤 정서를 표출하게 된 계기인 거지. 엄마 아빠 보고 서러움, 슬픔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희끗하끗한 실날이 서러워서 실낮이 서러워서 아침 저녁 나무 밑에 울다. 직접적 정서 표현했지. 서러워. 오내 어린 날 하얀 옷 입고 외로이 자랐다. 하얀 넋 담고. 하얀 넋은 외로운 넋을 상징하지. 색채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외로움을 표현을 했어. 조마조마한 길가에 발자국인데 붉은 발자국 색채 대비. 붉은 발자국도 슬픔을 나타낸다고 해. 좌우마다 눈물이 고였다, 눈물이 고였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그래서 색채 대비 나타나고 슬픔의 정서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자신의 어린 시절을 연애 빗대어서 표현했지. 보면은 주제는 뭐야? 외롭고 슬펐던 어린 날에 대한 회상이지.
자, 그 다음에 무늬당기. 자, 무늬라는 거는 물결 무늬, 이게 물결 무늬의 집이라는 거지. 우리 뭐 수호제기나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그런 거 다 뭐야? 어떤 집을 지을 때 거기에 올리는 기문인 거지. 이 집을 이름을 붙이게 된 계기라던가 이 집을 짓게 된 계기 같은 것들을 이제 쓰는 거야. 보통은 그걸 자기가 쓰기보다는 어때? 남한테 써달라고 얘기해. 수호제기 같은 것도 보면은 이제 형님의 수호제라는 집의 기문을 누가 써줘? 정약용이 써주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남이 만든 집에 대한 기문을 누구한테 부탁하면 그거를 이제 이름을 보고서 써주는 게 이제 기인 거야. 이런 형태에서.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무늬당기인데 나중에 이거 관련 비슷한 저걸로 수호제기랑 뭐 이제 주컨기 뭐 이런 것들 좀 같이 다뤄줄게. 자, 신이가 자기 집 이름을 무늬당이라고 하고 서영호 친구에게 어때? 편지를 보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무늬당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네가 기문 좀 하나 지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내가 왜 무늬당이라고 지었는지를 편지로 알려준 거지. 뭐라 그래? 내 천성은 물을 좋아하는데 내가 물을 좋아하는데 도서관이라 볼만한 샘이나 못이 없어가지고 물을 보는 법을 알고 있어도 써볼 데가 없는 것이 늘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천하의 지도를 보고 깨우친 점이 있대. 무슨 뜻이야? 세상은 어차피 다 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어차피 이제 내가 생뚱맞게 우리 새로 지은 집에다가 무늬당, 물결무늬 집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지. 발상의 전환인 거야. 내가 사는데, 그러니까 도성안에 집을 지었는데 이름을 붙이려고 보는데 내가 물을 좋아해. 그래서 물에 이름을 붙인 거를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아, 여기는 물 볼 데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다가 천하지도를 보니까 어차피 천하는 다 물로 둘러싸여 있어. 물로 둘러싸여 있잖아. 그래서 그게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넘실거리는 큰 바다 사이로 9개의 대륙, 1만 개의 나라가 퍼져 있는데 큰 나라는 검전처럼 늘어서 듯하고 작은 나라는 갈매기가 해고라기가 출몰하는 듯 했는데 모두 물 가운데 존재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무능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걸 위해서 기분을 좀 지어달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서영호가 뭐라 그래? 세상에 본래 그 실물이 없으면서 이름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으니 지금 그대가 집에 이름을 붙인 것이 그 실물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 무슨 뜻이야? 물도 없는데 무늬라고 이름을 지은 게 원래 실물이 없지만 한 것이다. 하지만 발상을 전환해보면 상관없다는 거지. 비록 그러하나 그대도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을 것이요. 지금 바다의 섬 가운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이 반드시 물에 산다고 하지 산에 산다고 하진 않겠지요. 섬 사람은 중에는 담장을 두고 집을 짓고 문을 닫고 사는 사람도 있게 마련인데 그가 날마다 파도와 기분물에 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못해 사는 거는 아니라는 거야. 물에 사는 거라는 거야. 그런데 세상은 어때? 어차피 커다란 하나의 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해보면 어차피 너는 이 조선이라는 반도는 결국엔 아시아라는 큰 섬에 속해 있는 거니까 너도 섬 사람이니까 문이라고 이름 붙인다고 무슨 나쁜 일이 있겠니? 그대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그래? 자, 이때는 저 방걸음 움직인 것이니 천리를 간 것이나 매한 것이라 할 것이요. 자, 방걸음 움직인 것은 물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데 천리를 간 것이랑 매한 가지라는 것은 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거나 물로부터 잠깐 옮겨진 거나 방걸음 옮겼다는 건 뭐야? 섬 사람이 물을 생각하지 않고 물 안에 담장 치고서 이제 안에 사는 거나 아니면 네가 도시 안에 들어가가지고 사는 거나 어차피 다 물에 둘러싸여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해되겠지. 자, 그 다음에 생매자가 길자지요. 다음 한번 보자. 자, 사설시 조직. 자, 내용 볼게. 생매를 잡아 길을 잘 들여 먼 산 두매산골로 껌사냥을 보내고 흰말 구불구종은 뭐야? 말 끄는 사람을 갈기 솔질 활활 여기 다 음성 삼긴 것들 되게 많이 들어가서 이성 같아요. 운율감 형성하고 생동감 주지. 이매집 송정 소나무 정자 뒤에 잔디 금잔디 밭에 말뚝을 꽝꽝 황황 박아서 송마박 고삐 길게 늘려놓고 고삐를 밀게 늘려놓고 앞내올 여울 고기 뒷내올 여울 고기 오르는 고기 내리는 고기 장르나 굵으나 자나 주섬주섬 다 낚아내어가지고
신의 동물을 뽑는 우문버들까지 아직 끈뚝딱 꺾어가지고 잎사귀 샘만 남기고 주르륵 훑어가지고 너슬너슬 꿰어 신의 잔잔한 흐름물에 납작질동 청바둑돌로 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살짝 자기가 당장에 맞춰 지근지근 눌러놓고 무슨 낚싯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걸어놓고 그러고서는 동자야 이 뒤에 학타신 선관, 신선 관리가 나이 탔거든. 그물 낚싯대, 종이, 다래끼, 파리, 밥풀통 여러가지 이제 낚시하는 도구들 그리고 술 마시는 도구 가지고 진내로 여울로 갔다고 너만 좋나 신선처럼 잘 즐기고 있기 때문에 신선이 나보고 친구 삼자고 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자부심이 나타나지. 아마도 산중호가 산속의 호거는 나쁜 인간으로나 그러면 신선처럼 즐기는 삶에 대한 자부심이 나타나는 내용이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성격자하고 쓰러지는 빛이 있는데 한 명은 최명 이기고 한 명은 최명 이야 이렇게 전혀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비슷해요. 최명익은 원래 이제 월북 작가야. 그래서 한동안 공부 2000년대까지는 못했지. 2000년대 이전까지는 연구 자체가 안 되다가 수능에 이제 평가원이나 이런 데서 최근에 들어오는 2000년대, 10년대에 들어오는 작가들이 대부분 뭐야? 백석같이 월북했다가 지금 풀려가지고 들어오는 작가들. 최명익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그래서 여기 이제 꽤 나와. 비 오는 날이나 뭐 이런 것들로 많이 나오는데 좀 암담한 일제강점기 뭐 우울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썼어. 이 무성격자 같은 경우는 성격이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이 사람은 이제 거기 등장인물 한번 봐. 장만수가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되게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야. 근데 이런 아버지를 손을 취급하면서 되게 싫어해. 아들인 나는. 장정일이지. 근데 정일 이 아들인 나도 교사로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도 그렇다고 막 이제 좀 이렇게 떳떳한 삶을 사느냐? 아니야. 아버지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맨날 이제 여자랑 놀고 술 처마시고 그러고서 놀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서도 아버지를 비판해서 속물적이니까 이러면서 돈만 밝히는 인간. 근데 자기는 생활력이 없지. 근데 아버지 임종 때 이제 가가지고 보고 있다가 아버지가 삶에 대한 어떤 막 이런 거를 느끼면 삶에 대해서 살고자 하는 막 이런 열의를 보면서 그리고 또 뭐야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으라고 이제 그 용팔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보면은 이제 사위지 아버지의 사위 나한테는 뭐야 매제가 되는 거잖아. 매제 강정일의 매제인 용팔이가 이제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는데 재산 상속해라. 그리고 아버지가 새로 사신 땅은 상속세 안 내려면 당신 이름을 올려라 라고 이제 매제가 얘기해주는 거에서 나도 모르게 웃음을 짓지. 물가가 올라가. 그걸 보면서 자기를 뭐라고 느끼는 거야? 나도 어쩔 수 없는 속물이구나 라고 느끼는 부분인 거지. 이게 저기 뭐야 모의고사에 실렸던 파트는 아버지가 이제 그 재산 물려주는 거 이제 그 용팔이가 들어갔을 때 나는 은근히 기대하면서도 그러지 말았으면 하는데 아버지가 소통치는 거 저딴 새끼한테 재산 물려줄 수 없다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버지가 어떻게든 살려고 이제 물을 못 마시니까 물을 바라라도 보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물을 이제 어항에다 물 떠놓고 아들인 장정일이 계속 가가지고 물을 따라줘요. 이렇게 물이 흐르는 모습도 보고 싶다 그래서 그릇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따라주는 그 장면이 이제 수능에 실렸는데 사실 이게 중간에 뚝 잘라놓으니까 어렵지 항상 그래. 뚝 잘라놓지 않으면 안 어려워 소설 자체가. 그래서 앞에서부터 간단히 한번 좀 볼게. 자, 발단부터 보자. 12월 전부터 아버지가 종시 자리에 묻게 되었다는 편지를 받은 지 이틀째 되던 날 아침에 속히 내려오라는 정보를 또 받았어. 그래서 문조가 갑자기 나오지. 원래 이게 장만수 아버지가 있고 만수노인이라고 하지. 그 다음에 어머니가 있고 이 사이에 장정이 있어. 주인공이지. 전지적 작가 시점에는 정일이라고 나오거든. 여기 나라고 안 나오거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누이 동생이 있는데 이 누이 동생은 사실 한종론이 안 보여. 백구야. 근데 여기랑 누가 결혼해? 용팔이가 결혼해. 용팔이는 아버지의 어떤 역할을 해? 아버지의 사서경, 비서경, 뭐 이제 대서이. 대서라는 거는 뭐야? 대신 글 써주는 거지. 이게 왜 필요하냐면 오늘날로 치면 법무사일인 거야. 우리가
관청이나 이런 데 이제 뭔가 문서 같은 거 내야 되잖아. 하다못해 우리가 부동산 계약할 때도 공인중개사 통해서 하는 경우가 요즘은 많이 줄었지만 공인중개사가 이제 책임 안 진다고 해가지고 직거래도 하지만 문서나 법적 그런 관련 것들 뭐 예를 들면은 뭐 인허가나 이런 거 할 때 다 본보사 쓰고 아니나 그런 거 옛날에는 사법수사라고 했어. 그리고 대서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 하는 용팔이라는 애를 이제 사위로 삼아. 근데 얘를 사위 삼은 이유는 얘가 이제 원해서였지. 예쁘이지만 우리 동생 자기가 결혼하겠다. 왜 그래? 이 장만수가 그 돈이 많거든. 진짜야. 그래서 이제 이거 노리고 얘가 하고 얘는 이제 그 사이에 누구? 이렇게 와이프가 있어 사실. 부인이 있는데 문주라는 여기 부부고 여기는 여자친구야. 좀 쓰레기지 사실. 근데 이게 이 당시에는 인천이 뭔가 지식인들이면 부인 외에 자기 외에 척두는 게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되던 시대잖아. 일제강점기 때 부잣집 아들들 같은 경우는 좀 쓰레기 되게 많잖아. 영상석도 만세전도 그렇고 다 이딴 식이야. 근데 이때 당시에 그걸 잘못된 걸 몰라 해.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속물이라고 비판하는 장정일도 어떻게 보면 완전한 속물인 거지. 그냥 돈도 못 버는 속물인데 아버지를 저 돈만하는 인간한테 비판하다가 알고 보니까 사실은 자기도 그거라도 못하는 인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편인 거야 사실. 그리고 이 문주는 운학의 소개로 만났는데 운학은 이제 친구 관계야. 그리고 여기는 사촌 동생인 문주를 소개시켜줄 거야.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자, 그다음에 문주랑 만나는 과정은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문주가 이제 결핵으로 결국엔 죽어. 근데 문주가 이제 아파가지고 있는데 병원에다가 입원을 시킨 거지. 아버지 만나러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입원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과거 상황을 다시 회상하면서 문주랑 만났던 때를 떠올리는 거야. 자, 뒤로 가보면 이제 거기 나머지 부분들은 한번 읽어봐. 중략치고 쭉 넘어가가지고 절로 한번 가보자. 그 중간에 이제 문주가 잠깐 뭐 첫 번째 이게 정일이가 고향으로 내려갈 때 첫 번째 고향 내려가는 이야기가 있고 이때는 이제 문주가 같이 중간까지 따라왔다가 다시 돌아가. 그 다음에 고향에 두 번째 내려갈 때는 이제 이때를 회상하는 거지. 문주랑 처음 만났을 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나는 부분이 수능에 실려서 그 부분부터 한번 보자. 자, 어디냐면은 그 쭉 넘기다 보면은 그 메모에 필기 나온 부분이 있어. 그 페이지 몇 페이지냐? 한번 넘겨봐봐. 몇 페이지니? 32페이지야. 자, 거기 보면 거기서부터가 이제 나왔던 부분이거든, 모의고사에. 자, 집에 돌아왔는데 그 앞 페이지부터 한번 볼게. 그 앞 페이지 이제 중간 문장. 그러나 정의는 자기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천박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정일이가 돌아온 지 며칠 후인 어느 날 아침이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만수 노인의 병실을 찾아오던 용팔이는 그날 따로 정일이를 바깥 사람으로 불러내가지고 얘기를 하지. 그새 많이 상하셨군요 하면서 이제 어때? 토지 소유권을 누구에게 하겠느냐 아버지가 오늘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 이제 상속을 하면 상속세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마침 새로 산 땅이 있다. 근데 그거 네 이름으로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사실 이 첫 번째 고향 방문했을 때 이 아버지는 이 장정일이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알아서 다 하겠다. 너한테 상속할 생각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너 뭐 이제 처음에 왔을 때도 그래. 너 저기 뭐야. 내가 그 아픈 거 보고 온 거냐 아니면 엄마가 전보 쳐서 온 거냐 물어봐. 그랬을 때 엄마가 전보 쳐서 왔어요 라고 대답을 해버려. 그러니까 얘도 그냥 고지식하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분이 나쁘겠지. 거기다가 뭐 변호사, 의사 이런 거 했으면 좋겠는데 교사나 돼가지고 돈도 못 벌고 그러고 있으니까 용돈이나 타졌으니까 아버지가 되게 뭐라 그래. 오양정도로 그래서 되게 뭐라 그러는데 그러고서는 이제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냥 올라오는 거야. 아버지 보기엔 부인도 내팽개치고 교사도 못한다고 타지에 가가지고서는 딴 여자친구랑 사귀고 있고 뭐 여자친구 사귀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개판인 거잖아 사실. 그래가지고 이랬는데 이제 두 번째 내려왔을 때는 아버지가 이제 오늘 내기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용팔이가 어때? 토지 너희 이름으로 내가 빌려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는 자기가 설득하겠다. 그래서 거기 5페이지 한번 봐봐. 5페이지는 36페이지. 자, 그래가지고 거기 중간에 보면은 그 재산의 지난 부분부터 그 재산을 넘겨다 보는 듯한 용팔이가 따지는 삼판알이라는 건 뭐야? 주산을 하는 거지. 주판으로 계속 계산을 하는 거야. 한 자리씩 올라가는 것을 유심히 보고 있는 자신을 인식하며 보고 있을 때 이건 무슨 뜻이야?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관심이 있는 거지. 상속받은 재산에. 이렇게 하면 대강만노하고 하고 삼판을 밀어다보면서 쳐다보는 용팔이의 눈과 마주치게 되자 정인이는 흠칫 놀라게 되는 자신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운 재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자신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상속세만 해도 큰돈인데 안 물고 갈 수 있는 이것은 제 말씀대로 하시지요. 무슨 뜻이야? 그냥 네가 그 등기를 쳐가지고 자기 소유로 만들면 상속세 안 해도 된다 이거지.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하는 용팔이는 정일이 앞에 위임장을 내놓으며 도장을 치라고 하였다. 정일은 더욱 불쾌하여졌다. 용팔이가 지멋대로 재산을 처리하고 하겠다는 게 기분 나쁘긴 하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때? 도장을 그냥 내줘 결국에는. 왜? 자기도 재산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자기가 교사니까. 자, 잠이 부족한 단도 있겠지만 자기 눈을 기탄 없이 바라보는 용팔이의 얼굴에 발라먹은 듯한 그 웃음을 말할 수 없이 비었다. 용팔이가 이제 뻔뻔한 거가 되게 싫은 거지. 왜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곧 죽는데 아버지 재산 먼저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용팔이가 믿지만 사실은 어때? 나 자신도 아버지 재산을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이 소인론 하는 의문과 심혈이 떠오르면서 언제 내가 이런 문고배 하자고 너와 공부를 하였던가 하면서 뺨을 갈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지. 정의는 눈치에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이 자기 얼굴에 흐름을 깨달았다. 즉 자기도 재산 받는 게 좋은 거야. 이러한 심혈은 신경세랑 탓이 아닐까. 의문이랄 것도 없고 결벽성도 없고 그런 것을 공연히 같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자기의 마음의 한 모퉁이의 상식을 농초뿌린 결과가 어떤가. 자기 마음의 한 모퉁이의 상식을 농초뿌린다는 거야. 상식을 집어 던져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건 뭐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산 받는 게 좋고 아버지 재산을 상속하는 게 좋은데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하고 나의 상식을 갖다가 던져놓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가 해보자 하는 놓치기 쉬운 어떤 힌트가 번쩍이는 생각, 즉 네가 직접 상속세 내지 말고 네가 등기해가지고 가지면 돼 라고 하는 용팔이의 말에 대해서 그 힌트가 그거지. 정의는 조급히 도장을 빚어내며 자칫대로 튀어나온 어디다 쓰는 것도 모르니까 하면서 용팔이한테 도장까지 내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치면은 용팔이는 어때? 적당히 자기가 또 남겨먹을 건 남겨먹을 수 있을 거야. 그것도 알고 있겠지만 자기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버지 재산도 어쨌거나 받아야 되겠으니까 용팔이한테 도장을 줘버린 거지. 네가 알아서 해라고 미움을 해버린 거야. 이렇게 뒷거리는 듯 말하는 정일이는 자기가 실없이 웃기까지 하는 것을 들을 때 내가 지금 더 심한 심혈이 떨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갑자기 말과 웃음, 표정까지 없어지고 말았다. 도장을 치고 난 용팔이는 공손히 정인에게 돌리며 당금은 제가 장인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서는 어때? 장인을 현득하겠다고 하고 장인이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지. 들어가는 거를 보면서 내가 붙잡을까만 해가 내적까지 했던 건 이거죠. 하지만 결국에는 어때? 안 붙잡는 거지. 나도 재산 받고 싶은 욕심도 있고 근데 그러면서도 이게 너무 어때? 가식적이고 뻔뻔한 것 같아서 붙잡고 싶기도 하지만 거기서 내적 갈등하다 결국에는 안 붙잡고 근데 안에서 어때? 나머지 소통 소리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 아 이게 글렀구나 하면서 숨어버려 오히려 뒤로. 되게 뻔뻔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숨어버리고 나서는 결국에는 어때? 용팔이가 이제 나오면서 뭐 한마디 할 것 같은 표정으로 이렇게 쓱 찾고 가지. 들어갈 때도 사실 어떤 느낌을 받았어 정일이가. 이딴 것도 못해? 내가 그러면 해줄게 라는 식의 느낌을 받으면서 이제 용팔이가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단 말이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속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되게 무능한 인물인 거지. 지 손으로는 못하지만 남의 손으로 살 것 같은.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점점 힘들어지고
그 다음 옆에 절정 봐봐. 늦은 봄 창밖에 양기의 죽음의 냄새가, 양기도 죽음의 냄새가 풍기는 병기에서 능력 없이 방 안에서 어두운 듯했다. 정일은 여전히 불쾌한 공기를 느끼며 베갯머리에 앉아서 바라보는 아버지의 얼굴에 얼굴이 찌푸리는 것이 없다. 붉게 빛나는 머리 밑과 벗어진 이마는 구겨놓은 유리 자박이 같이 노랗게 마르고 다 묘사가 나타나지 아버지가 어떻게 이제 병들었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못 마시게 돼.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위암인가 그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식물 음식을 제대로 못하고 물도 못 마시게 된 거지. 그래서 물을 못 마시게 되니까 어떻게 돼? 또 다음 페이지하고 이제 의사가 특히나 이제 계속 토해내는 물을 나중에 이제 못 마시게 될 것이라고 하고 이제 주지 말라고 얘기해.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든 살고 싶어 하고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삶에 대한 의지를 계속 나타내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그때 심한 고통을 한 후부터 한 방울 물도 먹지 못하고 혓바닥에 숙이는 것만으로도 심한 구역을 하게 된 만수노인은 물을 독이라도 하겠다고 하였다. 경일이는 요를 두개서 요를 이렇게 세워서 병상에 두고 아버지가 바라보기 편한 곳에 물그릇을 놓아드렸다. 그러나 그 물그릇을 바라보기에 피곤한 병인은 어디가 눈이 가든 물이 보이기를 원해서 큰 어항을 병실에 갖다 놓고 물을 채워놨는데 이랬더니 또 어때? 또 그 다음에 물을 흐르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큰 그릇을 갖다가 대접으로 물을 계속 이제 쏟는 것까지를 했어. 이러면서 이제 효자 노릇을 하는 거지 어찌 보면은.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이제 원래는 20가지 느껴졌다가 이제는 어때? 안타까워지는 거야 아버지의 모습 자체가. 그러면서 또 동시에 어때? 나는 저렇게 열정적으로 살지 않았구나 라는 거를 깨닫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에 대해서 성찰을 하게 되고 그러고 아버지를 계속 병간호하다가 맨 마지막에 가면은 마지막 페이지로 가보자. 결말에 가면은 문주가 죽었다는 운학의 증보를 받은 날 저녁에 안수노인이 죽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하여금 장사케 하라는 말대로 하자면 문주를 장사하러 가는 아버지는 뭐 놔두고 하겠지만 아버지 장사를 짓게 되지.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아버지에게서 어떤 애정의 말이 나올까봐 바삐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 이건 뭐야? 내가 이제 효자 노릇을 하지만 그렇다고 아버지한테 그래 너 이제 잘했다 내가 재산 상속해줄게 이런 말을 받기엔 너무 나기 자신도 부끄러운 거지. 그동안 아버지를 손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자기 성찰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소설이니까 전문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쓰러지는 빛 이거는 내용만 간단히 정리해줄게. 한번 읽어봐. 어렵지 않아 내용 자체가. 쓰러지는 빛은 뭐냐면은 이제 최명희라는 소설가인데 원래 혼몰이라는 거를 썼어. 그 남원의 이제 양반집 며느리 3대 이야기인데 이게 한동안 되게 유명했는데 이 사람은 죽었어. 일찍 죽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능에 실린 거지. 쓰러지는 빛은 근데 이 사람 등단 소설이야. 중앙일보 신춘문예 1980년에 등단할 때 쓴 단편 소설이야. 첫 번째 소설. 근데 이게 이제 수능에 실린 거지. 대작용 수능에. 그래가지고 문제도 거의 없어. 이 작품 자체는. 사실 이제 그 앞에서 배운 방금 무성격자도 문제 자체가 없거든. 이것도 거의 안 나오는 요새 이제 트렌드가 뭐야? 이것까지 받겠어 싶은 소설들을 자꾸 내. 그러니까 자료 구하기 힘들고 이거 니네 설마 받겠어? 있다고는 안 받겠지 하고서 처음 보는 거 갖다 때려넣지 왜 나머지 하나는 어차피 연기니까. 근데 요번에 이제 문학이 좀 트렌드가 바뀌긴 했어. 이번 6월 보면은 문학 연계율이 70%가 돼. 니네 때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 그러니까 독서 연계율을 줄이고 전체 연계율 50%를 맞췄는데 독서 연계율을 줄이고 문학 연계율을 올렸지. 그리고 항상 EBS 많이 나왔던 게 이번에도 또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나중에 니네 저거 하면은 내가 연계율 니네 고3 때는 찍어줄 건데 거의 거기서 한 80% 이상 나와. 이번에도 나올 만한 것들 나왔고 사실 작년에도 그래요. 자 그래서 쓰러지는 빛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옛날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와 지내던 집에서 이사 나오게 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 건데 이게 중간에 과거랑 현재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어때? 당면을 전환하면서 이야기를 정리를 해. 전체적인 내용은 이거야.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는 법률학도였어. 법률학도였는데 나중에 이제 자파상을 하고 있지. 그리고 어머니가 있고
남동생은 이제 또 그 사시는게 사먹고 싶은 절에 가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절로 갔기 때문에 지금 같이 안 살고 아버지는 6년 전에 사망했어. 근데 이 아버지가 뭐를 심고 갔냐면은 오동나무, 벽오동나무, 푸른 오동나무니 벽오동나무를 심고 갔어. 그래서 원래 살던 집이 어디야? 천변 집이라고 그래. 천변, 내가 주변에 있는 집. 배경은 남원이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길가의 집으로 이사를 가게 돼. 대로변의 집. 근데 이거는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이거 부정적 공간이고, 여기가 이제 옛날 긍정적 공간인데 몇 가지 큰 사건들이 있어. 일단은 처음 시작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어떤 남자가 갑자기 마당에 나타나지. 이 사람은 사실은 좀 뻔뻔한 사람이야. 왜 그러냐면 어려워서 이제 집을 팔게 됐어. 천변에 집을 팔고 여기는 뭐야? 여긴 자가인데 여기는 이제 전세로 들어가게 된 거야. 근데 여기 원래 이제 계약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계약 날짜. 근데 계약 날짜보다 뻔뻔하게 일찍 와가지고서는 저희가 짐 좀 미리 좀 부릴게요. 그리고 며칠 동안 좀 같이 살다 가시죠. 근데 사실 내가 계약 날짜가 이때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니. 아, 그거 계약이랑 어긋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때? 아, 짐이 섞이면은 좀 곤란하실 텐데 이랬더니 저희가 봐드릴게요. 오히려 이쪽에서 봐줘야 되는 건데 저희가 봐드릴게요. 그러고서 들어와 버려요. 친구이야. 그래가지고 되게 뻔뻔한 인간이 이제 남자가 있는데 남자가 있고 이 남자 부인도 있어. 근데 이제 이 남자가 들어와가지고서는 어디에다가 짐을 푸냐면 서재에다가 짐을 풀어. 안방이나 뭐 이런 데다 풀긴 뭐하니. 근데 그 서재가 아버지가 사용하시던 곳이지.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여러 흔적들이 있으니까 그거 먼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를 해?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야. 아버지를 회상하는데 아버지는 이제 법률학도였지만 나중에 이제 가난해지면서 자파다니게 되지. 어머니와 결혼하고 나서 남원 성문 밖에 있는 어떤 동네의 자리를 잡고 오동나무를 심고 이 오동나무가 이제 뭔가 이 집의 상징처럼 됐던 나무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저런 이런 그 과거의 이야기들을 떠올리고 또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옛날에 썼던 편지를 보면서 아버지를 떠올리고 이렇게 터뜨려. 그러고서는 밤중에 이제 어머니가 오니까 엄마 우리 달 보러 가 그러면서 달에 또 보러 갔다가 달에서 어린 시절을 회상을 해. 달빛 아래 이제 어린 시절의 모습들을. 그래서 오동나무 심었던 얘기도 또 떠오르고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다가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와. 현실로 돌아와서 이 길가집을 보러 가. 보러 갔는데 진짜 마당도 없고 되게 안 좋은 집인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되게 실망하고서 다시 돌아왔는데 뭐를 하느냐. 이 남자가 이제 여기 우리 집이니까 아직 계약기간 안 됐는데 문패를 바꿔달라는 거야. 문패를 아버지 문패를 때까지 갖다 던져놨어. 그리고 자기 문패를 갖다 달았네. 근데 이 사람이 나가보게 어때? 아버지 이름 달린 문패가 여기 있으니까 아니 이 문패 왜 이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아니 이거 누구 문패냐고 내가 여기 이제 주인이 됐어. 우리 아버지 문패인데 이걸 왜 띄어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재수없게 죽은 사람 문패 이름을 왜 내 집에 갖다 붙였는데 더 오히려 신경질을 내. 되게 싸가지 없는 인간이지. 그래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뭔 사건이 있느냐. 오동나무 열매를 이제 여기가 내 집 주인이니까 오동나무 열매 다 팔겠다고 이제 어떤 사람 불러가지고 열매 떨어가게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이 오동나무도 좀 치워줘라 그래 그 사람한테. 왜 이런 나무 있으면 이 집이 이래서 망한 거지 재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 나무 치워버리라고. 그거에 이제 나랑 엄마가 충격을 받는 게 이제 절정 같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되게 뻔뻔하게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아내라는 건데 저거 팔면 많이 벌겠다 거리면서 좋아해.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 결정으로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느끼는 충격과 공포와 절망 이런 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 가기 직전 날 밤인 거지. 꿈속에서 이제 오동나무가 쓰러지는 꿈을 꿔. 그래서 빛이 쓰러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제목이 뭐야? 쓰러지는 빛인 거야. 그래서 이 아버지가 심었던 오동나무와 이 집이 이제 파괴되고 자기가 살던 보금자리에서 쫓겨나는 상황, 이 그거를 이제 소설로 쓴 거지. 약간 자전적 소설이라고 해.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쓰러지는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고 요거 문제는 많지 않아. 읽고서 문제 풀어오는 게 숙제인데 다음 주에 요거 인물관계로 테스트 본다. 그냥 그려가지고 제출하면 돼. 이해되지?
오케이, 여기까지.